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어느 고을에 곽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가문은 대대로 문벌 집안으로 사또가 부임을 하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곽생의 집으로 와 인사를 할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고 거기에다가 재산도 많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곽생은 그 대단한 집안의 힘에 기대어 출세길을 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과거에 들어 당당히 급제하여 자신의 포부를 펼쳤으나 지금은 어느새 나이가 들대로 들어버려 머리에는 하얀 눈이 쌓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으로 낙향하여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곽생의 집에는 남루한 승복을 입고 찾아오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고을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는 곽생에게 존대를 하는 건 고사하고 야 너 거리며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님의 행동에 곽생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스님의 그런 행동이 집안과 자신의 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 곽생으로만 보아주는 것 같아 너무나 좋았으며 더욱 스님이 마음에 드는 점이 있었으니 그건 자신이 즐겨하는 장기를 두어주며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은 모르나 비록 신분이 스님이지만 하나 남은 벗으로 생각하며 같이 세월을 보내고 있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곽생은 스님이 찾아오는 날이면 사랑방 구석에 넣어두었던 장기판을 꺼내어 스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땡중아 장 받아라. 이놈의 영감탱이가 언제 그리 두었대? 혹시 나 몰래 장난질이라도 친 거는 아니겠지? 넌 매번 그러냐? 어찌 부처님을 매신다는 사람이 벗도 못 믿는 것이야. 믿을 걸 믿어야지. 속에 구렁이는 10댓마리 들어 앉아있는 영감탱이를 어찌 믿으라고. 땡중아, 아무리 그리 말해도 장기는 못 물려준다. 내가 너를 모를 줄 알아. 그래, 내가 전내줬어. 가진 것도 많은 영감탱이가 매번 쌈짓돈을 털어가는구만. 불경 드리러 갈련다. 그러면서 곽생을 찾아온 스님은 벌떡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고 곽생은 스님의 이런 행동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너털 웃음을 지으며 따라 일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땡중아 거기 잠깐만 기다려라. 누가 땡중 아니랄까봐 속이 그리 좁은 게야. 갈 때 가더라도 내 줄 게 있으니 받고 가게나. 곽생은 스님을 붙잡아 두고 뒤로 돌아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아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러 오는 아들은 스님을 쓱 한번 쳐다보면서 인상을 구기더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생각보다 일찍 왔구나. 네, 아버님. 그런데 소자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사온데. 그럼 방에 들어가 있거라. 벗이랑 이야기를 끝내고 들어갈 테니. 그러지 말고 부자지간에 대화를 나누게. 내 다음에 다시 옴세. 평소 곽생의 아들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걸 아는 스님은 얼른 밖으로 나가버렸고 곽생은 다음에 줘도 되련만 급하게 여종 순심이를 불렀습니다. 순심아 얼른 이리 와보거라. 네, 대감마님. 뭐 시키실 거라도 있나요? 곽생은 방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보자기를 들려주며 순심아 저기 나간 스님이 어느 절에 있는지 알지? 네, 대감마님. 그럼 냉큼 뒤쫓아가서 이걸 전해주고 오거라. 꼭 만나서 전해줘야 한다. 네, 대감마님. 제가 지름길을 알아서 금세 따라 잡을 수 있어요. 순심이는 대감이 건네준 보자기를 들고는 집을 떠난 스님을 뒤쫓아갔고 곽생과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할 말이 뭔지 말해보거라. 아버님 다름이 아니었고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태생도 모르는 저런 스님을 계속해서 집에 들이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저는 저 스님이 아버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소자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거슬립니다. 곽생은 아들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나도 내 나이 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내가 가진 신분이랑 재물이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더구나. 그래도 내 복이 노년까지 이어져서 마음을 더 놓을 수 있는 벗이 생긴 걸로 이 아비는 너무 만족한단다. 아버님 그래도 동네 눈도 있는데 그만 되었다. 이 일은 더 이상 꺼내지 말거라.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느냐. 곽생의 아들은 아버지가 강하게 말하는 바람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자기를 들고 간 순심이는 자신이 말한 대로 지름길로 내달려가 얼마 안 가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기요, 스님. 아이고, 곽생의 집에서 일하시는 보살님 아니십니까? 네, 스님. 다름이 아니라 대감마님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셔서요. 스님은 대감이 보내온 보자기를 열어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돈과 금으로 된 폐물들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껏 곽생이 시주를 한 적은 있었으나 이렇게 많은 재물을 보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곽생이 보낸 재물 위에 쪽지도 같이 올려져 있었는데 벗이요. 행여나 이걸 받고 부담은 가지지 말게나. 나한테는 이미 다 쓸모없는 것이니 자네가 들고 가서 절 기와를 올리던 지나가는 거렁뱅이에게 쌀을 주던 알아서 써주게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스님은 곽생이 보낸 쪽지를 다 읽고 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갔고 그러다가 얼마 뒤 보자기를 들고 온 순심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살님은 총명하시니 그 길이 어렵기는 하나 마음에 품은 그 소망은 반드시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이신지. 그거야 보살님이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스님은 발걸음을 떼더니 어느새 산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순심이는 얼굴이 발갛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가 가진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곽생은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한 행동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조용히 누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곽생이 세상을 떠나자 문벌 집안답게 많은 사람이 와서 조문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상하게 그 스님이 발인이 다가올 때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곽생의 아들은 그런 스님의 행실에 역시나 신부는 어디 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아끼신다는 그 벗은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도 하지 않으려는가 봅니다. 곽생의 아들이 이렇게 혼자 읊조리고 있을 때 헐레벌떡 스님이 뛰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곽생아, 나의 법 곽생아, 어찌 이렇게 허망하게 먼저 갈 수 있는감. 정말 미안하이. 자네가 전해준 뜻을 행하려다가 일이 늦었네.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은 내 잊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자네가 거기서 걱정하지 않게 집안이 장차 더욱 흥하도록 자네 맷자리는 아들에게 알려주겠네. 먼저가 기다리게나. 그런데 스님을 말을 듣고 있던 곽생의 아들은 아버지 맷자리를 왜 스님께서 해준다는 말을 하시는 게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복에 그러지 말고 내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맷자리를 하시게나. 거기로 아버지를 모시면 자네나 자네 집안 사람이 출사를 하면 능히 정승 반열에 오를 것이고 장사치가 되면 한양을 주무르는 거부가 될 걸세. 스님의 말에 곽생의 아들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곽생의 아들 역시 풍수지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아버지 매실 곳을 찾으러 다녀보았는데 도무지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거기가 그렇게 좋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저도 풍수를 어느 정도는 아는데
허튼 소리 하시면 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외다. 이 사람아 속고만 살았나? 자네 아버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 속는 셈 치고 한번 같이 가게나. 스님께서 정 그렇게 간절히 말하시니 한번 가보기나 합시다. 그리고 그 말투는 어떻게 좀 하시오. 아버지가 버시라고 다시는 말을 꺼내지 말라 하신 게 있어 참기는 참겠는데 다른 곳에 가서 양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난리가 날 거요. 알겠네. 그리고 가기 전에 지난번 자네 아버님이 보낸 여종이 있던데 같이 갈 수 있으면 그리 해줄 수 있겠나? 곽생의 아들은 잠깐 의아한 생각이 들다가 어차피 가면서 시중들 여종을 데리고 갈 생각이라 어렵지 않게 승낙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산속 깊은 곳에 도착한 스님은 어떤가? 이만하면 용과 혈이 딱 지나가고 앞을 막고 있는 곳도 없으니 이보다 더 좋은 맷자리는 어딜 가도 찾을 수 없을 것이네. 여기면 바로 인장묘 봐라요. 운수가 곧바로 터지고 복이 알아서 찾아 들어와. 집안에 정승 하나쯤은 필시 나올 걸세. 그런데 스님의 말에 곽생의 아들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잔뜩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여기가 어찌 그런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요. 물론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듯해 보이기는 합니다. 스님이 말한 이곳은 언뜻 보기에는 산이 돌아 물을 안고 있고 바람을 아는 듯이 보이나 그건 정말 풍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요. 스님은 여기가 겁살을 띠고 있는 게 정녕 보이지 않는 게요.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네. 여긴 비천한 천출도 양반이 될 수 있는 자리란 걸 어찌 모르나. 스님, 괜한 소리 자꾸 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죠. 오다 보니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이 있더이다. 곽생의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앞장서서 걸어갔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착해서는 어떻소? 내 보기에는 여기가 이 일대에서 제일 좋은 맷자리 같소이다. 스님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기로 하려고 그러나? 그렇소. 내 여기에다 아버지를 매셔야겠소. 이복에 여기도 나쁘지는 않으나 여길 쓸 경우 군수나 겨우 차지할 걸세. 그래도 괜찮겠나? 스님 그만하시오. 이 자리가 전 자리보다 훨씬 좋으니. 청구야담 기록에 따르면 곽 씨는 다른 땅을 본 뒤 군수가 나온다는 땅에 장사를 지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생의 맷자리를 알아보러 갔다 오고 나서 잠 못 이루는 이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여종 순심이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양반이 될 수 있다. 맷자리를 거기에 하면 나도 양반이 될 수 있을 것이야. 어릴 적부터 머리가 비상하고 총명했던 순심이었지만 자신의 신분의 한계 때문에 가슴속 응어리가 있었는데 주인 집에서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장사를 지내자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아 뛸 듯이 기뻤고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순심이는 우선 자신을 도와줄 어머니에게 가서 산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말해 주었고 한참을 듣던 순심이의 어미도 천출도 양반이 될 수 있다는 걸 굳이 스님이 딸 앞에서 말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에 아버지 유골을 파서 거기로 옮겨 놓아요. 저희 모녀가 노비를 벗어나면 아버지도 노여워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에 순심이의 어미는 말없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순심이의 말을 수락하였고 모녀는 캄캄한 밤을 틈타 아버지의 무덤을 파내어 스님이 말한 명당으로 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봉부는 만들지 않았는데 그건 행여나 주인 집에서 알면 화를 면치 못할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청구야담 기록에 따르면 여종은 아버지 뼈를 거기 옮겨 묻어 천역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또 있어요. 모든 걸 다 끝내고 비장한 목소리로 순심이가 어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서 떠나요. 떠나다니? 여기서 종살이를 계속하면 어찌 인생이 바뀌겠어요. 멀리 도망가서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 기회가 올 거예요. 순심이의 어미는 황당했지만 총명한 딸이 자신이 물려준 비천한 신분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걸 알기에
지금껏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고 자신과는 다르게 전혀 흔들리지 않는 딸의 눈빛을 보고서는 어미로서 순심이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순심이가 챙겨온 돈 몇 푼과 옷가지 몇 개를 들고 그 길로 야반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순심아 좀 쉬었다가 가자. 이러다가 양반되기 전에 굶어서 죽겠다. 혹시나 추노꾼이 따라올까 겁이 났던 모녀는 산길로 다니며 쉬지 않고 걸었고 밤에 몸이 누일 곳을 찾아 버려진 패거나 그것도 없으면 노숙을 하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산나물이라도 좀 뜯어서 올게요. 주먹밥만 먹었더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무나. 난 저쪽으로 가서 찾아봐야겠다. 그러기를 얼마 후 순심이는 나물 몇 가지를 구해서 어머니랑 헤어진 곳으로 돌아왔는데 순심이의 어미는 도착해 있지 않았고 얼마간 그렇게 기다리다가 늦어도 너무 늦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갔던 방향으로 가보았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어머니가 보여서 다가갔더니 어머니는 입으로 뭔가를 빨았다가 퇴하고 침을 뱉더니 다시 뭔가를 빨았다가 퇴하고 침을 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 해요? 순심아 이거 요상타. 왜요? 뭐 이상한 거라도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라지인 줄 알고 뿌리의 흙을 없애고 먹어보는데 도라지 맛이 아니라 꼭 인삼 맛이 나는 것 같구나. 너도 이리 와서 먹어보렴. 순심이는 어머니의 말에 도대체 뭘 먹고 있는가 싶어 빠르게 뛰어갔고 손에 먹다 남은 뿌리를 받아 입으로 가져갔더니 순식간에 입안에서는 인삼향이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도운 건지 순심이의 어미가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먹고 있는 걸 제하고도 산삼이 10뿌리가 넘게 모여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모녀는 서로를 얼싸안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던 모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데 순심아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어여 이걸 캐서 가까운 약방에다가 팔자꾸나.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장사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순심이의 총명함이 기회를 만난 듯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의 가진 산삼을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라 고을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며 그 고을 최고 부잣집을 찾아가 귀한 거는 제일 귀하신 분이 드셔야 한다며 딱 한 뿌리를 캔 것이니 사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산삼을 구매하는 사람마다 돈 값어치를 떠나 자신이 고을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라는 말에 흡족해하며 값을 더욱 쳐주었던 거였죠. 청구야담 기록에 따르면 밭과 집을 사고 어느덧 부자가 되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생긴 모녀는 이제는 한 고을에 정착해서 꿈에서도 살아보지 못한 큰 집을 사 편안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심이네가 고을에 정착하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은 안악들이 순심이의 집 대문이 닳도록 찾아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보게, 이 집 딸 시집 보낼 생각은 없으신가? 왜 안 보내? 짝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내지. 동네에서는 총명함과 고운 미모를 가진 순심이를 노리는 남정네들이 너도 나도 혼담을 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요 밑에 유기전 주인집 아들 어떤가? 그 집이 이 동네에서 재산이 많기로 손가락 안에 드는데 그쪽 집에서 자네 딸이 마음에 든다고 난리야. 그래? 그 집의 땅은 좀 있단가? 말해 뭐해. 고을 입구 쪽은 전부 그 집 땅 아닌감. 매파와 순심의 어미가 마치 이미 혼담이 정해진 것처럼 말을 나누고 있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순심이가 나타나 그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말씀은 고마우나 이만 돌아가세요. 혼담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왜 혹시 점 찍어 놓은 집이라도 있어? 그런 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암튼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순심이의 단호한 태도에 매파는 멋쩍어하며 돌아갔고 순심이는 어미에게 어머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제는 그 집에 곡식이 얼마나 있는지 땅이 얼마나 넓은지는 필요가 없다고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필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내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왜 모르겠노? 하지만 시집은 가야 할 것 아니냐. 사실 순심이는 이미 마음에 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김씨 성을 가진 고관의 후예로 윗대가 죄를 지어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고
그 바람에 집이 몰락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사내였습니다. 어머니, 전 저 사내랑 혼례를 치를 거예요. 순심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좋은 혼담은 다 거절해놓고 기껏 하겠다는 사내가 남의 집 머슴이야?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렇지. 행색은 저러나 뼈대 있는 집안의 양반이에요. 아무리 양반이라도 이건 아니 된다.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사내를 집에 들인단 말이냐? 그러니까 드리자는 거예요. 이제 돈은 있을 만큼 있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세요? 하지만 그 사내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아무리 양반이라도 너 저 사람 소문 못 들었어? 나무를 하러 갔다 오라고 하면 나무는커녕 지게까지 잃어버리고 오는 모질이여. 너 그걸 알고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똑똑하고 재물이 많은 양반이 저를 거들떠나 보겠어요. 청구야담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양반이었으나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종은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시집을 가지 않겠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심이의 어미는 완강하게 나오는 순심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순심이 때문이라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혼례를 치른 순심이는 꿈에 그리던 양반 가문을 얻었으나 딱 하나 간과한 게 있었는데 그건 김씨가 아둔해도 너무나 아둔하다는 것이었죠. 혼례를 치르고 순심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서방을 출사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이용해 주위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들을 모셔와 글 공부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심이의 예상보다 더욱 아둔했던 김씨는 몇 년을 가르쳐도 천자문도 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서방의 모습에 순심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깊어져 갔는데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김씨가 순심이의 말이라면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순심이는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하더니 대뜸 한양에다 집을 사고는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이사를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심이는 한양으로 이삿짐을 다 옮기고 나서 옆집을 향해 비장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는데 그 집은 다름 아닌 조정의 대북의 영수로 광해군을 다음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조선 제1세도가 이이첨의 집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부터 글 공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오 부인? 언제는 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사람처럼 말하던 부인 아니시오. 이제 글 공부 대신 누구나 부러워하는 서방님의 인물로 승부를 거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여 부인? 순심이의 서방은 비록 아둔하기는 하였지만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라 그런지 저절로 흘러나오는 군자의 모습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서방님은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럼 부인,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이제부터 매일 의관을 차려 입으시고는 제일 어려운 서책을 펴서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절대 흐트러지지 마시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서 앉아 있으셔야 돼요. 부인, 공부도 하지 않는데 서책은 왜 펴놓고 자세를 흐트리지 말라니. 도대체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오?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셔요. 그리고 혹시나 졸립거나 그러시면 서방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상상하시면서 시선은 늘 서책으로 고정하시면 됩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오. 내 서책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곤히 잠들 때가 많으니. 순심이의 말은 절대 거절하지 않는 김씨라 이번에도 역시 시키는 대로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 후 한양 저작거리에는 순심이의 서방을 가리키며 조선의 대학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조선 최고 세도가 이이첨의 귀에도 들어가 버렸고 소문이 참인지 궁금했던 이이첨은 가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순심이의 집 담벼락 너머 김씨가 서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는데 왠지 모를 범상치 않은 기운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순심이의 서방은 이이첨이 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매일 하던 대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서책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이이첨은 도대체 어찌 사람이 저렇게 오랫동안 서책만 볼 수 있는 거지? 내 소문으로만 생각했더니 나조차도 저렇게 서책을 보지 못하는데 과히 대단하도다. 열의 아홉은 헛소문이라 생각했거늘
저 범상치 않은 기운은 또 뭐란 말인가? 그렇게 감탄을 금치 못하던 이이첨은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순심이의 서방을 새겨놓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이이첨은 알 수 없는 병으로 입안이 쓰려 식사도 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마님, 이이첨 대감집 여종에게 들었는디요? 평소 순심이는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에게 이이첨집 여종과 친하게 지내라고 명해 놓았었는데 이이첨 대감의 여종은 지금 이이첨 대감이 병에 걸려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순심이의 여종에게 말해주었고 그걸 듣고 온 여종은 순심이에게 알렸습니다. 그 말이 참말이렸다. 네, 마님. 지금도 이이첨 대감은 누워 계시고 그 집 마님은 근심 때문에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순심이는 여종에게 넌 지금 당장 저작거리로 가서 백정을 데리고 오너라. 순심이의 명을 받은 여종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백정을 데리고 왔고 순심이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소들 중에 제일 윤기가 반지르하게 흐르는 소를 가리키며 백정에게 어서 서둘러 잡으라고 명하고는 작업이 다 끝나자마자 제일 좋은 부분만 골라서 전부 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든 포를 적당히 챙겨 여종에게 이이첨 대감 집으로 갖다 주라 하는데 이걸 이이첨 대감마님 집에 갖다 드리고 꼭 말씀을 전하거라. 조선의 사내 진미는 모두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으나 혹여나 입에 맞지 않으시면 이런 음식도 맞을 수 있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해라. 알겠지? 여종은 순심이가 시키는 대로 소로 만든 포를 전하면서 그대로 말하였고 이이첨의 부인은 어서 이이첨 대감이 훌훌 털고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속는 셈 치고 포를 갖다 드렸는데 이이첨은 그걸 한번 맛보더니 어느새 가지고 온 모든 포를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 포가 이리 연할 수 있는고? 부인 어디서 이런 육포를 구해온 거요? 있으면 좀 더 내오구려. 입에 맞으십니까, 대감?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얼른 옆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받아올게요. 옆집이라니요, 부인. 지난번 대감께서 범상치 않은 사내를 보았다던 그 집 안주인이 보낸 거예요. 대감 몸이 걱정된다면서요. 정말요? 몸이 나거든 내 한번 가봐야겠소. 그 시각 이이첨의 말을 엿듣는 이가 있었으니 그건 순심이와 친하게 지내던 이이첨의 여종이었고 병이 다 나으면 순심이의 집에 갈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순심이는 자신의 서방에게 뭔가를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리 없는 이이첨은 순심이가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만든 포를 몇 달 동안 먹게 되었고 앓고 있던 병도 포를 다 먹어갈 때쯤 낫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어서 가서 서책을 보셔요. 지금 이이첨 대감이 오고 있어요. 이이첨은 병이 다 낫자마자 순심이의 집에 방문한다고 기별을 한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이러다가 내 목이 언제 달아날 줄 모르지 않소. 서방님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고 제가 시킨 대로 이이첨 대감이 오시면 최대한 겸손하게 예를 갖추면서 대하시면 되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뭔가를 물어보신다면 말을 아끼시고 정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둔하여 잘 모른다고만 하세요. 하지만 부인,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인기척이 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집으로 들어온 이이첨과 순심이의 서방은 처음으로 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방해를 한 건 아닌가? 이에 김씨는 최대한 진중한 목소리로 아닙니다. 어찌 하늘 같은 대감마님이 방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헌데 이런 누추한 곳에 어인 행차를 하신 건지요? 순심이의 서방은 아무렇지 않는 듯 행동하고 있었지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이첨 대감 앞이라 등에서는 식은땀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내 부인 때문에 건강을 되찾아 고마운 마음이 들어 이리 찾아온 이유도 있고 그리고 학문이 깊다는 소문은 익히 듣고 있어. 함서라도 한번 나눠볼까 해서 찾아왔네. 이이첨은 그 말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책을 보았는데 그건 바로 많은 선비들이 어려워한다는 주역이 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학식이 높다고 말만 들었는데 이리 펼쳐놓은 주역을 보니 학문이 얼마나 뛰어난지 가늠하기가 너무나 어렵구만. 이참에 자네는 주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게나. 이이첨은 주역을 보고 탐복하여 거기에 담긴 깊은 뜻을 물어보았는데 저같이 우둔한 자가 어찌 주역의 이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설령 안다고 해도 그건 답이 아니지요. 그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읽거나 보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말해보게나. 내 실로 궁금해서 그러니. 그러자 순심이의 서방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을 뿐 이이첨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이런 행동에 이이첨은 속으로 깊은 탐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리 사람이 겸손하단 말인가. 다르다, 정말 다르다. 수많은 범인들과는 정말로 다르구나.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학식이 깊고 품이 있는 선비는 내 생전 처음이구나. 그렇게 이이첨은 연신 감탄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저런 선비를 초야에 묻혀놓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이첨은 자신과 연이 깊은 재상에게 가서 순심이의 서방에게 관직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렇게 이이첨이 다녀가고 몇 달 후 순심이의 집에는 관직을 하사한다는 조서가 내려왔는데 그 조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순심이의 남편은 조서가 내려오면 이를 본체 만체하며 자신은 초야에 묻힐 사람이지 관직을 나갈 사람이 아니라 말하며 매번 거절해서 돌려보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기에도 숨은 뜻이 있었는데 그건 순심이가 서방에게 서방님 행여나 관직이 내려오면 절대 받지 마시고 사양해서 돌려보내셔야 돼요. 그건 왜 그렇소 부인. 지금껏 관직을 받기 위해 일이 한 거 아니오. 서방님에게 지금 말한들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기를 얼마 후 이번에는 관직을 내린다는 조서가 아니라 이이첨이 대노하여 사병을 이끌고 순심이의 집에 들이닥친 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좋게 봐. 관직을 하사했더니 그걸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날 능멸하여 나를 비방하는 상소를 조정에 올린 것이 사실이더냐? 네 대감, 전부 사실이옵니다. 사사로이는 대감이 저를 좋게 봐주어 관직을 하사 받았다고는 하나 잘못된 걸 알고도 알리지 않는 것은 선비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시? 정녕 내 놈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너희는 뭣들 하는 것이냐? 어서 저놈을 잡아 멍석을 말지 않고. 이이첨은 대노에서 멍석말이를 하고 말았고 그날 순심이의 집은 하루 종일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이이첨은 순심이가 지난날 자신을 위해 해준 일을 생각하여 목숨만은 전부 살려주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끝나고 나서 순심이의 서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부인 왜 이런 짓을 한 것이오? 사실은 이랬습니다. 순심이는 이이첨의 집에만 여종을 보낸 게 아니라 한양에 내놓으라 하는 집의 머슴들에게도 자신의 머슴에게 돈까지 쥐어주며 친해지라고 하였던 거였습니다. 그 후 그 집 머슴들과 친해진 머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이 술을 먹으며 자신들의 주인들이 모여서 말하는 걸 전부 엿들어 그 내용들을 순심이 머슴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이를 모두 전해 들은 순심이에게 묘한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이이첨이 옹립한 광해군을 서인들이 도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였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에 순심이는 이이첨을 버리기로 판단을 하였던 거였죠. 이에 순심이는 이이첨의 죄상을 상세히 알아보고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찾아 적게 하였고 그걸 토대로 상소문을 만들어서 서방에게 가져오더니 서방님 이걸 한번 읽어보셔요. 그게 뭐요? 읽어보시면 아세요. 순심이가 건네준 걸 전부 읽고 나서 말하길. 부인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적은 거요? 목이 여러 개라도 되는 거요?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이이첨과 같이 엮여 목이 달아날지 몰라요. 그리고 잘하면 관직도 생길 것이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서방님은 서둘러 상소문을 올리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상소문을 이이첨이 보고 대노하여 순심이의 집에 쳐들어와 곤욕을 치렀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순심이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는데 1623년 4월 11일 서인 반정 세력이 광해군 및 대북 세력을 축출하고 왕의 조카인 능양군 이종을 새로운 왕으로 세운 인조반정이 일어났으며 그 일로 인해 광해군은 폐위되어 강화로 내쫓기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이이첨은 처형되고 말았던 거였죠. 김소첩은 이리 나와 어명을 받들라. 온몸이 만신창이라 끙끙대며 방에 누워있던 김씨와 옆에서 보살피고 있던 순심이는
어명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김소첩 그대는 간신 이이첨이 내린 벼슬을 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간 이이첨이 행한 악행들을 낱낱이 적어 세상을 알린 점을 높이사 종호품 현령을 하사한다. 청구야담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올린 상소 한 장으로 세상의 추앙을 받아 고관대작을 지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심이의 서방은 임금이 바뀌기 전 조정에 낸 상소 한 장에 의해 큰 공을 인정받아 관직에 나갈 수 있었고 추후에도 고관대작을 지내다 천수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순심이가 아버지의 맷자리를 써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스라의 아들들도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하였고 순조롭게 조정의 요직을 맡았으며 청렴 결백함까지 배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 유지경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뜻을 품고서 계속해서 정진하면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내고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뜻으로 어릴 적부터 자신의 신분을 이겨내겠다는 꿈을 가진 순심이는 시대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자신이 품은 원대한 꿈을 위해 한없이 달려갔기에 이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다가오는 새해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 다짐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 야담보부상은 이런 계획을 세운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라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